그래서 내년도 저희의 증시의 하단을 4,450으로 봤거든요. 상반기 고점을 여전히 내년 2분기 안에 그걸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그 기술 개발과 가격 정책을 보호를 받으면서 버티면 이 격차가 좀 오히려 우리가 올라가고 중국이 좀 시장 점유율을 떨어뜨리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제 실적 장세에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실적 장세에 아직 초기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거고 지금보다는 MS 측면에서 뭔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오늘 상상인증권의 백영찬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원래 어떻게 농사는 잘 지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농사는 뭐 중상 정도인 것 같고요. 예.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것도 있고 달성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네. 내년에 숙제로 남아서 좋은 것 같고 예. 증시도 제가 생각했던 것에 7, 80%는 어느 정도는 저희 하우스의 방향하고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고요. 예. 그러면 뭐 좋은 거 여쭤보면 너무 자기 스스로 칭찬하기 좀 민망하실 테니까 내년으로 넘긴 숙제는 뭐였습니까? 일단 저희 내년도 저희 증시의 전망은 상고 하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10월, 11월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내년 전망에 대한 리비전을 계속 해왔고 증시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뭐 환율, 경제, 그다음 기업 분석에 대한 전망을 다 나름대로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전망을 합니다. 투자자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변수는 변합니다. 11월, 12월 사이에 변수는 변하고요. 그 첫 번째가 저희가 생각해도 환율이 조금 더 빨리 올랐어요. 저희가 내년도 평균 환율이 1,485원이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480원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된 거예요. 지금 정도면 1,460원, 70원을 못 넘을 거라 봤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생각은 덜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년도 평균 환율에 대한 뷰는 일단 수정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수출 기업들이 견조하기 때문에 달러가 뭐 우리가 30년 전에 그 IMF 시대를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지금 내년도 있는 미국 대미 투자 그다음에 일부 달러 약소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해서 넣는다 하더라도 증시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년 1분기에 다시 상승률이 좀 강할 것이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고하저의 이유는 반도체 실적에 이제 주목할 겁니다. 오늘 장도 사실 보면 미국이 금요일 날 여러 가지 뭐 마이크론이나 뭐 올랐지만 사실 11월 달만 하더라도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AI 버블론 때문에 실적이 나와도 불안했어요. 근데 사실은 금요일 날 실적 뭐 그 실적보다는 뭔가 주가에 대한 어떤 신뢰, 그리고 실적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11월, 12월 중순까지 가치주,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대해서 조금 투자가 많이 생각을 했다면 이제 요게 좀 변화하는 시점인 것 같고 1월, 2월, 3월 1분기엔 다시 성장주에 좀 주목을 할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이닉스의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좀 눈높이가 좀 올라오겠죠, 다시. 올라오는데 이제 QOQ year on year, 그러니까 전년 대비 실적이 나쁘지 않다면 뭐 눈높이에 맞아도 실적은 콘크리트 그러니까 견조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 실적이 계속 좀 견해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장을 보더라도 사실은 오늘뿐만 아니라 사실 12월 들어서 반도체 외에 두각을 나타내는 업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반도체와 소부장 쪽이 있었고 소비재, 뭐 자동차, 그 다음에 기타 업종도 그렇게 바이오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일부 개별적으로 아마 12월은 계속 그럴 것 같은데 저희들은 몇 번 말씀 저희 하우스는 이제 반도체 다음으로 좋게 보는 건 전력기기고 구조적으로 글로벌 전기가 모자랄 거다. 단순히 뭐 전력기기를 만드는 업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력을 만드는 뭐 쉽게 말하면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원자력 이런 기업들도 에너지 기업으로 되게 중요하게 부각될 거라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세 번째는 바이오도 이렇게 좋게 봐요. 그러니까 코스닥 바이오는 뭐 그때 에이벨 바이오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때문에 주목받았지만 삼바나 아니면 셀트리온도 점점 그런 쪽에서는 실적 쪽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증시에 주목받을 것이다. 그래서 바이오 쪽 좋게 보고 있고요. 소비재 쪽 뭐 저희가 보는 소비재라는 게 화장품도 있지만 뭐 엔터레저 같은 게임 이런 소비재 쪽도 이제 사실 한 학년이 좀 풀리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본 대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강점을 가질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뭐 화장품의 품질이라든가 브랜드라는 거는 뭐 바뀔 이유가 없으니까요.
만만한 성장을 할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데 주가가 가려면 성장보다 좀 더 나은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중국이나 기타 소비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예. 소비재 쪽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전력기기, 바이오, 소비재 쪽을 보면 그래서 내년도 저희의 증시의 하단을 4,450으로 봤거든요. 상반기 고점을. 그러니까 4,450으로 보고 있고 여전히 내년 2분기 안에 그걸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착을 하는 게 5,000포인트거든요. 예, 예. 그죠? 저희가 지금 4,000포인트를 안착하려면 사실은 저희가 4,000포인트 안착한 게 아니에요. 3,500에서 4,500 사이에서 당분간은 시간을 끌 수도 있는 게 예. 안착이잖아요. 네. 제가 왜 그 말씀 드렸냐면 4,500에서 4,600에서는 당분간 기간 조정 가능성이 좀 있죠. 저희들 보는 거는 반도체 쪽의 이익은 완만하게 증가하는데 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2년 연속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은 에비타 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주가는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다음을 이제 바이오나 말씀드린 전력기기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겠지만 증시 전체 시총 규모로 봤을 때 반도체 주가가 횡보한다면 시장은 올라가는 폭이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당분간 하반기는 아마 4,500에서 4,600에서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하락한다는 조정까지는 물론 경기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볼 수는 없지만 예. 저희 보는 건 상반기에 몸도 상승을 하고 하반기에는 그때 실적에 따라서 보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서 상고하저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사실 그렇게 뭐 퀄리티 있거나 중요한 질문은 아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답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야 될 텐데 상저하고일 수도 있죠. 근데 예. 저희들은 여전히 오히려 상반기의 모멘텀이 더 셀 거다. 실적의 모멘텀. 그다음에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더 이상 모멘텀은 없을 것 같고 네. 금리는 증시 불안율이 된 것 같아요. 네. 금리 인상을 하진 않겠지만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 나와도 시장은 되게 냉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주식시장은. 네. 근데 이제 상반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제 실적 장세에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 들어왔고 예. 그러면 실적 장세에 아직 초기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거고 실적 장세 하반이 문제인 거죠. 하반기에는 이제 역금융 장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래서 하반기를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고하저로 예상을 하신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고 그리고 이거는 뭐 내년까지 갈 것도 없이 오늘의 현상만 보더라도 이거는 좀 센터장님께 해석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은 원달러 환율 1,480원대에서 코스피는 여전히 막 1%, 2%씩 오르는 장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걸 그냥 쉽고 간단하게 말하려면 그냥 뉴노멀이란 단어만 붙이면 뭐 되겠습니다만은 센터장님께서 분석하기에 그러면 지금의 환율대보다는 그냥 내러티브로 그리고 실적으로 꾸준히 오를 수 있는 시장인가에 대해서 이 상관관계를 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어렵죠. 증시에 미치는 독립 변수가 워낙 많고 네. 기업의 실적부터 뭐 금리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환율 그다음 기타 정치적 요인까지도 네. 있으니까요. 저희들 맞추기가 매우 좀 힘든데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보는 거는 환율은 11월 달 12월 초까지가 제일 중요한 변수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환율도 계속 오늘도 올랐지만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저희가 보는 내년 1분기의 환율은 여전히 1,500원을 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수출 기업들,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하다못해 정유나 석유화학도 수출 실적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외화가 원화에 대한 환전 수요가 있다는 거니까 네. 우리는 달러로 벌었고 이 달러를 다시 원화로 예금할 경우가 많으니까 원화 수요가 있다면 그거는 원화 안정 요인인데 거꾸로 보면 이제 이 주가엔 부정적인 거지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총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2%대의 어떤 소비자 물가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다 계속 얘기하시는 게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면 결국 우리가 뭐가 제일 불안한 겁니까? 환율이 불안한 것도 있고 환율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것도 부담이지만 사실은 금리 인상이잖아요. 네. 물가가 너무 오르면 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시키면 주식시장은 좀 더 냉각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이 될까봐 우려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한 대로 환율이 두 가지 요인인데 환율이 지금보다 1,500원 이상 뭐 10% 20% 빠르게 오른다.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냉철하게. 네. 근데 저희 리서치센터는 그럴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고 보고 있고 예. 적어도 1,500원 내외에서 막을 수 있는 정도의 펀더멘털과 그 기본 기업들의 실적이라 보고 있었고
두 번째는 조금만 하면 도움이 돼요. 수입 물가라는 게 뭐 다 우리는 외국에서 달러 수입하니까 철광석, 뭐 가스, 원유, 하다못해 소재까지 달러로 사지만 우리나라의 원유도 상당히 전체 수입, 전체 에너지에서 30%는 차지하는 게 원유입니다. 원유. 예. 원유는 올해보다 내년까지 10% 떨어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 수입 물가에서 30%는 원유니까 그 원유는 10%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래도 환율 상승에 어느 정도 상승 효과는 조금이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환율이 1,500 이상 가서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까지는 아닐 것 같다는 약간의 안도감이라든가 자신감. 그 다음에 수입 물가에서 유가가 조금 안정적인 모습, 좀 더 하락하는 모습. 이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금리를 인상시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말씀대로 일단은 기업 실적 쪽으로 좀 더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게 투자자들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과 관련된 거는 실제로 잡히거나 확인이 되고 있는 숫자들이고 환율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전망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외생 변수들이 특히 외환 시장에는 워낙 많기 때문에 내년도 환율 흐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시장에서 약간 지금까지와는 약간 다른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하신 그 화학 섹터에 대해서 전망보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워낙 이제 센터장님 되시기 전에 현역 때도 화학 쪽으로는 베스트 애널리스트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좀 전망이나 설명을 잘 해주실 것 같아서 오늘 온전히 이제 센터장님께 좀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간 전망 리포트도 나왔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한번 전반적인 그림 그려주시면 저도 중간에 들으면서 좀 궁금한 점이 여쭤볼게요. 제가 화학 업계에도 있었고 화학 애널을 한 지 2000년 초반부터 했으니까 25년 정도 됐죠. 그래서 잠깐 화면을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쉽게 말하면 화학의 2001년부터 지금까지의 수익성 그래프. 제목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뭐 납사 크래커라고 그래서 이제 납사를 깨는 공장, 납사를 쪼개는 공장, 화학 공장을 NCC라고 하고요. 그 NCC의 장기 스프레드인데 이게 이제 수익성이라 보시면 됩니다. 제가 2001년부터 근무했던 당시부터 쭉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2005년, 6년에는 중국이 큰 대규모 수요가 나면서 수익성이 되게 좋았던 시절이 있었고 거꾸로 보면 2008년에는 리만 사태 때문에 마이너스를 되게 적자를 기록했었고 그다음 2014년, 14년에는 중동과 중국의 증설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좀 침체 겪었던 시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공급이 없다 보니까 또 업황이 좋아지는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주목하는 건 최근의 사이클이 뭐냐면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2000년 잘 생각해보면 코로나가 이제 우리가 저희 많이 까먹었지만 2000년 2월에 우한 무슨 인플루엔자 뭐 이래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2000년도에 격리라는 말을 처음 들었고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이게 뭐죠? 그래서 그때 갑자기 랩탑이나 PC 수요가 되게 급증했죠. 그러면서 이 플라스틱 소비가 늘면서 갑자기 우리가 올 수 없었던 호황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또 공장도 어떻게 보면 격리 들어가니까 공장 물량, 그러니까 공급망이 이슈가 처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랩탑에 PC를 사야 되는데 공장을 못 돌려. 격리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어쩔 수 없이 작은데 수요는 느니까 이제 이런 화학 제품의 가격이 급등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증시 개원대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그대로였죠. 그러니까 수익성은 급락을 하는데 근데 이제 회복이 될 줄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근데 회복이 되게 오래 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회복 시점은 보통 2년 안에 어느 정도는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지금은 2022년 1월부터라고 보더라도 지금 한 3년 반, 4년째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침체에 들어간 건 맞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아진 지금 장기적인 침체다. 그러니까 지금 11월, 12월까지도 우리나라 화학기업들은 정상적인 적자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지금 울산이나 여수, 여천 쪽에 계속 정부에서 산업자원부에서 합리적인 어떤 구조조정안을 갖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답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만 보면 그래서 내년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저는 낙관론자처럼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올해보다는 내년 하반기보다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보시면 이 화면도 아까 전에 그 봤던 이 제목대로 말씀드리면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 용어인데도 설명을 드리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화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에틸렌입니다. 그러니까 나프타를 분해하면 무색무취의 기체고 우리나라 전 세계 화학 제품의 50% 정도의 원료가
에틸렌이라는 겁니다. 네.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에틸렌이라고 하는 증설이 매우 중요할 거라는 건데 이 에틸렌 증설이 보시면 막대 그래프로 단위는 100만 톤이거든요. 그러면 사회자님 보시는 것처럼 21년에는 700만 톤, 22년도에도 710만 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는 200만 톤밖에 안 지어졌어요. 그럼 이 점선은 뭐냐? 이 점선은 수요의 밴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는 여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수요가 안 좋으면 한 400만 톤 정도 있는 것 같고 수요가 좋으면 800만 톤, 900만 톤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올해가 지금 690만 톤이니까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죠. 네. 근데 저희가 추정컨대 수요가 400만 톤, 500만 톤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낮은 것 같아요. 왜 그래서 공급 과잉이 나오냐면 중국의 부동산이 결국 안 좋거든요. 네. 지금 저도 잘 몰라요. 중국을 뭐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닌데 최근에 탐방을 가거나 TV에 있는 중국 특파원들 얘기를 들으면 중국의 공실률이 꽤 있어요. 네. 특히 상위 일선 도시 같은 경우에도 집값이 올라가면서 뭔가 부담스러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최근에 뭐 건설 기업도 부도 얘기가 좀 있었고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수요는 뭐 자동차나 의료나 다 중요하죠. 근데 건설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건설은 PVC나 이런 내외장재가 다 ABS나 PVC에 쓰는 것도 있지만 가수요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이라는 게 잘 아시면 전후방에 가수요가 많아서 건설 경기를 붐임하면 가수요가 항상 붙어요. 네. 모든 자재가. 그런데 중국은 지금 건설 경기가 전 죄송하지만 내년에도 조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수요는 계속 500만 톤, 600만 톤 정도에서 좀 하단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내년에도 증설은 또 700만 톤 정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뭐 그렇게 나이스하게 뭐 업사이클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다음 그림을 보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요게 이제 아까 막대 그래프는 그 에틸렌 증설이었고 네. 똑같은 거고 요 라인 그래프는 우리나라 화학 기업 5개 기업의 오피 마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2017년도에는 14% 이게 보시면 2021년도에는 14%까지 13%까지 했다가 지금 이제 1%한 거죠. 1%. 어떤 기업은 적자고 금호석유는 흑자고 막 이런 거거든요. 여하튼 근데 25년에서 26년에는 로싱글 한 3%까지는 좀 이익률이 조금 올라간다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간과한 게 있어요. 중국의 부동산은 안 좋은데 내년 중반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는 좀 어느 정도 종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지금 플로리다인가 어디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이 만났잖아요. 예. 그러면 좀 건설적인 대화가 있다고 보는 블룸버그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지금은 모두가 종전을 원해요. 그건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거든요. 우크라이나도. 그 얘기는 우크라이나가 만약 종전을 하면 만약 제가 보기엔 조심스럽게 1분기 안에 종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재건 수요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유럽의 화학 제품이 일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건설 수요 때문에. 네. 그럼 아시아에 남은 화학이 유럽으로 다시 유입을 좀 돼야 되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중국 경기에 뭐 30분의 1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니까 엄청난 수요는 아니지만 분명히 전 세계 화학 수요의 0.1%에서 0.3%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전체 수요 증가율의 3, 4%에서 10% 정도니까 화학은 아주 조금이나마 좀 개선되는 정도. 그리고 때마침 우리나라도 구조조정을 좀 하고 있어요. 롯데케미칼도 현대오일뱅크랑 같이 합작으로 지금 화학 공장 하나를 좀 폐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에틸렌 캐파 중에서 약 한 300만 톤 내외 정도를 줄일 생각이거든요. 예. 300만 톤이면 전 세계 에틸렌 캐파가 한 1억 5천만 톤도 됩니다. 그러니까 1억 5천만 톤에서 300만 톤이니까 사실은 뭐 2%밖에 안 되지만 사실 이 커머디티에서 1, 2%는 아주 의미가 없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화학은 빅사이클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 없다고 해서 좀 단언해서 죄송한데 빅사이클 뭐 15년 전에 뭐 차화정 시대는 아닌 것 같고 네. 다만 4년간 계속 내리막이었던 적자 산업에서 한국의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노력,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재건 수요,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증설이 조금 완화된 점, 이런 세 가지를 봤을 때는 올해 영업이익률이 만약에 1%였다면 내년에는 한 2.3%에서 3% 정도로 소폭 개선되는 정도, 이 정도의 시황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화학 섹터를 전반적으로 꿰뚫어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러면 보여주신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 질문 몇 가지만 드리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태양광과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앞에서 제일 처음에 보여주셨던 NCC 장기 스프레드 추이 같은 경우에 물론 뭐 2001년에서 5년도에도 상승이 이제 완만하게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만 이때는
원하는 양의 숫자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느리게 회복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구조적인 뭔가 변화가 있어서 때문인지 아니면 뭐 전쟁 같은 외생 변수가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좀 빠르게 회복을 못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초반에는 쉽게 말하면 중국이 WTO 가입이 2000년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2000년도에는 세계 무역규율 가입이 안 된 나라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쉽게 말하면 세계의 모든 제조 설비가 중국으로 몰리고 그래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죠. 중국은 제조 설비 하다못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빨대라든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의자 같은 모든 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네. 그러려면 거기에 필요한 소재는 뭐예요? 플라스틱이나 철강이잖아요. 네. 근데 플라스틱은 중국이 자급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부터 최근까지도 중국은 플라스틱 자급률이 80%를 못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2000년 초반에는 자급률이 50%가 안 됐죠. 무조건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무조건 급등했던 시기고요. 근데 2015년 이후로 중국은 자급률이 이제 80%까지 올라왔고 이제는 지금 자급률이 오히려 중국이 수출하는 나라죠. 예.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중무역 흑자였잖아. 20년 네. 전에는. 근데 최근 2, 3년 전부터 대중무역 적자죠.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 궤를 가는 거죠. 중국은 이제 소재를 그동안 수입하다가 이제는 소재뿐만 아니라 완성품 둘 다 수출하는. 그러니까 완성품도 수출하지만 소재 수출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 자기가 잉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원래 잉여면 자기들도 좀 힘들어야 되는데 보조금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회계의 어떤 불투명성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중국의 태양광이나 2차 전지 기업들도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있어서 수없이 적자를 보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아직 파산이라는 얘기가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든 생존을 좀비처럼 버티게 만든 그게 회계 정책이든 보조금이든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정상적이지는 않은 건데 이 정상적이지 않은 문화 때문에 공급 과잉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4년째 적자를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중국이 구조적으로 어떤 산업 정책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아쉽지만 우리가 로우 싱글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5%가 좀 안 되는 영업이익률에 당분간은 좀 갇혀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증설이 조금 완화되면서 공급 과잉도 완화되고 수요랑 좀 맞닿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쉽게 말씀 없 2026년, 25년이 원래 수요 공급이 맞아야 돼요. 예.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수요가 보통 한 600만 톤이라 보면 어느 정도는 타당하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급이면 어느 정도 타당한데 문제는 뭐냐면 내후년에도 증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년 하반기에는 SO이라는 기업도 샤힌 프로젝트라고 하는 화학 설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에 있는 설비 중에 롯데케미칼이나 다른 우리나라 LG화학이나 기업들은 일부 NCC를 조금 크래크를 줄이려고 하는데 네. 이 와중에 샤힌 프로젝트는 이제 100만 톤, 200만 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그건 대주주가 사우디 아람코라서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그러면서 이 증설이 다시 늘어나는 국면 그리고 중국이 아직까지는 증설 계획이 아직 남아 있어요. 물론 그 증설 계획이 3년 뒤에 완공된다는 거를 좀 추적을 해봐야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제 수급은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설비 폐쇄했기 때문에 네. 아시아 쪽의 수급이 조금씩 맞아들고 갈 건데 예전처럼 수급이 타이트하다, 네. 공급이 수요보다 뭐 작다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약간의 잉여 공급이 조금 있는 그런 업황. 근데 가격은 약간의 BEP 이상을 받는 이런 수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화학 사이클에 대한 흐름들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일단 태양광부터 한번 얘기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태양광의 지금 상황들이나 내년 변수들은 뭐가 있다고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태양광 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미국의 전력 가격이 2019년 이후로 한 6년 동안 50%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그만큼 전력 가격이 오른 이유가 뭐냐면 전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전력이 부족한 거는 2019년, 20년에도 데이터 센터 때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후화된 전력망을 교체하면서 네.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전기를 못 쓰면서 나오는 수요. 네. 그다음에 인구가 늘거나 아니면 도시화 진행되면서 나오는 수요. 한마디로 기후 온난화 때문에 에어컨을 더 많이 틀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수요가 나와서 원래 전기 수요가 느는데 거기에 데이터 센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기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가격은 계속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미국에서 전력을 충당하는 전력 발전원을 뭐로 할 거냐? 그게 이제 지금 EIA라고 에너지정보청에서는 태양광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화면을 잠깐 보시면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EI에서 발표한 연도별로 미국이 필요한 전기의 신규 발전원입니다. 뭐 쉽게 설명드리면 2025년도에는 여러 가지 태양광, 풍력, 수력, 뭐 천연가스까지 다 해서 32기가 이상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신규로. 기존에는 항상 돌리고 있고 26년에는 77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7년에도 77기가. 그러니까 향후 3, 4년간 적어도 70기가, 50기가의 신규 전기가 필요한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은 뭘 하겠다는 거냐면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옛날처럼 천연가스라든가 그다음에 석유라는 건 이미 좀 제한적이고 여기에 보면 태양광 ESS까지도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ESS가 매년 20기가씩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2차 전지도 궤를 같이 하는 게 태양광과 ESS가 어떻게 보면 같이 왜냐하면 낮에 있는 전기를 어디에 저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태양광 쪽을 내년에 저는 업황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미국의 전기가 계속 타이트하게 모자른다. 예. 근데 그 와중에 태양광을 계속 짓고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그러면 중국이 많이 들어오면 태양광 여태가 지어왔고 근데 이제 물론 미국도 중국의 싼 어떤 태양광 모듈 가격을 그 유혹을 떨칠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잠깐 보면 최근에도 또 엔티덤핑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계가 몇 단계 있었는데 좀 독자들께 좀 이해를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태양광을 4, 5년 전부터 이미 규제를 해서 네. 반덤핑을 많이 때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 공장을 동남아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나온 것 같으니까 미국으로 이제 관세를 피해서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게 미국의 태양광 쪽으로 많이 설치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나 다른 기업도 이건 중국에 보조금 받는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무역 행위다라고 네. 해서 상계 관세와 반덤핑 관세를 해달라고 해서 결국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이런 것도 다 결국 이쪽에서 만든 것도 들어갈 때는 중국산으로 해서 관세를 막고 있어요. 예. 근데 또 최근에 또 잘 되다가 갑자기 최근에 미국에서 모듈 수입이 갑자기 동남아에서 늘었었거든요. 원래 동남아에서 모듈 수입이 늘다가 줄었다가 예. 최근에 다시 늘어서 주가가 안 좋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거기서 있던 것도 또 어디로 옮겼냐? 인도, 그러니까 우리 아는 인도, 라오스, 뭐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또 옮겼어요. 네. 그래서 나온 것들이 또 관세 피해서 들어왔어. 그래서 미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9월 달에 그걸 딱 보고 이것도 중국의 기업과 관계된 불공정한 무역이니 올해 12월에 상계 관세와 반덤핑 관세 예비 판정하겠다고 했어요. 네. 예비 판정이 하면 크리스마스 직후에 나올 것 같거든요. 예비 판정 레인지가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00원이면 180원을 내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중국을 계속 겨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싼 모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입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나 아니면 외국 기업에 직접 투자를 원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폴리실리콘이나 아니면 모듈 공장을 지어주길 원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누가 짓겠습니까? 왜냐하면 싼데 원료 들어오는 중국산을 쓰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미국은 그걸 철저하게 좀 감시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몇 단계에 걸쳐서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 제가 정리 좀 해드리면 이게 오시아홀딩스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게 제목대로 너무나 촘촘한 대중국 태양광 제품 규제들이라고 해서 결국 많은 태양광 무역 정책 핵심은 결국은 중국산이 아닌 폴리실리콘과 미국 내 태양광 셀 생산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중에 섹션 232라고 하는 게 뭐냐면 중국산 폴리실리콘을 규제하기 위해서 관세를 때리는 정책은 이미 1년 전, 2년 전에 나왔고요. 발음도 어렵습니다. 이거 신장 미그루 쪽은 또 UFLPA라고 하는 법안을 통해서 이미 관리하고 있고요. 최근에 여기 AD/CVD 정책이라고 해서 여기 써 있죠. 태양광 글씨가 작아서는 죄송하지만 동남아 4개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는 관세를 확정했고 이걸 또 피해간 인도네시아, 라오스, 인디아도 조사 중이고 이것도 12월에 예비 판정, 내년 4월에 본 판정이 나와요. 그럼 내년 4월 이후에는 수입하기가 좀 어렵겠죠. 예. 그리고 FEOC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일부 뭐 북한부터 중국, 러시아 이런 기업들을 아예 적대 국가로 표시해서 아예 이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까지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사실 미국이 태양광의 개발 텍사스나 애리조나를 가면 중국 기업들과 개발하는 개발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깔 때 아무래도 가격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중국산 모듈이 미국에서 근절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형태든 중국산이 들어올 거라 보거든요. 다만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원별로 내년에 38기가 40기가 이상 설치되는 거 아닙니까? 신규로. 이 계획이 맞다면, 미국의 EI의 계획이 맞다면 이만큼만 설치를 하지는 않고 10% 20%더 설치를 하죠. 그러니까 50기가 이상 설치를 할 텐데 적어도 거기에 적어도 예전에는 거의 90% 이상이 중국산이었다면 적어도 이 비중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을 우리나라 기업들 근데 글로벌하게 보면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건 중국 외에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네. 저는 어떤 생각을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2차 전지도 밸류체를 보면 전 세계에서 중국이 90% 밸류체를 잡고 있어요. 나머지를 거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우스코리아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90% 이상을 거의 점유하고 있고 그 명맥을 유지하는 게 우리나라 OCI랑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일부 태양광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나라마저 그걸 안 한다면 중국이 독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술도 없고 밸류체인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경제학에 배웠던 거 독점의 제일 문제가 뭡니까? 소비자 잉여를 빼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소비자들이 늘 수 있는 이익을 독점 기업이 다 빼가는 경제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왜 그런 생각이냐면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그 기술 개발과 가격 정책을 보호를 받으면서 버티면 이 격차가 좀 오히려 우리가 올라가고 중국의 좀 시장 점유율을 떨어뜨리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좀 힘든 국면은 맞지만 요 2, 3년이 지나면 미국과 유럽의 우리나라의 태양광이나 2차 전지 쪽에 조금 더 어떤 지금보다는 MS 측면에서 뭔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태양광을 내년도에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 화학에서는 오시아 홀딩스를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코롱인더를 차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태양광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또 중국산 규제는 계속 가해지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스토리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너무 나간 것 같긴 합니다만 가격 프리미엄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업체들 같은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23페이지 오른쪽 제가 그렸는데 이게 미국의 아까 말한 태양광 모듈의 수입 물량은 막대 그래프고 단가는 이 선 그래프거든요. 네. 보시면 아까 그 말씀이에요. 미국이 수입을 계속 늘렸던 거는 동남아에서 늘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줄었던 거는 이제 관세를 매겨서 줄은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 내에 오시아홀딩스도 셀 모듈 기업 공장을 만들었고 하나솔루션은 셀 모듈 공장이 있어요. 네. 많은 투자비 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수입이 줄어야 우리가 좋은 거겠죠. 예. 왜냐면 미국 현재 생산을 해서 팔면 되니까. 수입이 늘면 부정적이잖아요. 우리나라의 하나솔루션이나 오시아홀딩스. 근데 이게 다시 늘었어요. 요 는 게 뭐냐면 라오스나 아니면 인디아 쪽에서 늘은 거고 그래서 다시 관세를 때린 거고 그래서 다시 준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가격을 보면 가격은 죄송하지만 조금씩 이제 와트당 2센트 한때 3.5센트, 3.7센트 하던 것이 이제 2센트까지 빠졌죠. 그러네요. 근데 가격은 하락할 거라 보진 않아요. 단위당 가격이 있기 때문에 20센트 미만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누가 만들기 힘든 거고요. 예. 20센트에서 22센트, 23센트 이게 소폭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프리미엄까지 많이 받기엔 좀 쉽죠. 근데 폴리실리콘은 프리미엄 받고 있죠. 어떤 프리미엄이냐?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태양광 플리 가격은 킬로그램당 지금 뭐 4불, 5불밖에 안 되는데 5, 6불? 지금 미국에서 10불 이상 받고 있으니까 그게 이미 프리미엄이긴 한데 예. 뭐 모듈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까지는 뭐 더 받기는 좀 어렵고 다만 가격이 상승해야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좋아질 텐데 상승폭이 크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이 매출액이 P 곱하기 Q니까 P가 프라이스가 갖다 대려 Q가 는다면 우리나라 실적은 좀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양광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바로 뭐 옆에 있는 ESS 관련해서도 2차 전지 업체들의 네. 물론 전기차 쪽이야 여전히 캐즘을 뛰어넘어야 되긴 합니다만은 ESS로 비슷한 스토리로 역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미국 중심으로? 저는 결론적으로는 2차 전지가 지금 캐즘에 걸려 있는 건 맞고요. 예. 그리고 미국이 9월 30일 날 보조금 폐지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 면에서는 막 의미 있게 올라오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도 내년에 전년 동기 대비 1% 늘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일부 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의 어떤 기본적인 배터리 출하량이 막 급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첫 번째는 여기 보시는 화면에 보시면 이 배터리 소재 가격들이 이미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들어가는 탄산 리튬 가격도 보시면 2025년도 여름만 해도 킬로그램당 뭐 60위안밖에 안 됐던 거예요. 지금은 100위안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예.
코발트 가격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2차 전지의 수요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광산 개발이라든가 재고, 그러니까 탄산 리튬이나 코발트의 이 유통 재고가 많이 줄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광산에 대한 물량이 줄었기 때문인데 거꾸로 보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배터리 쪽의 수요가 개선되게 되면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요인은 되죠. 네. 다만 이제 내년 상반기에 수요가 급증하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원가는 올랐는데 판가는 그대로면 약간 수익성이 떨어지겠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경험적으로 이것이 만약 1년, 2년 뒤를 보면 이것 때문에 코스트 푸시라는 게 있으니까 배터리 가격은 노미널하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내년 하반기에. 네. 그렇게 되면 매출액이 늘면서 영업이익률이 낮아도 이익이 약간 늘 수 있고요.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한 대로 ESS가 당장에 뭐 엄청난 큰 힘을 발휘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전 세계 태양광, 그러니까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가 한 1100기가와트 정도 올해 팔렸다고 보거든요. 1100기가와트. 근데 전 세계 ESS는 100기가에서 150기가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까지 10%전 세계에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100으로 봤을 때 ESS 배터리는 한 10% 내외가 팔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성장성이 매우 난 거죠. 아까 말한 대로 태양광을 미국에서 전 세계 발전원에 50%씩 짓고 있다는 얘기는 태양광은 낮에 하고 나서 남는 경기를 반드시 저장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왼쪽 그래프 잠깐 화면에 보시면 북미의 ESS 설치 용량만 보시면 올해가 50기가 초반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2년만 지난 27년에는 100기가 되는 거고요. 더 지나서 2030년에는 200기가. 그러니까 매년 50% 가까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앞으로 3년 뒤나 4년 뒤에 전 세계 ESS 설치량은 아마도 추정컨 500기가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다 합쳐도 중국까지. 그럼 500기가면 전 세계 자동차 그러니까 배터리 수요를 뭐 그러니까 1800 정도 기가와트로 보더라도 3년 뒤에 결국은 30% 가까이가 ESS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태양광과 ESS라는 건 어떻게 새로운 발전원. 그러니까 제가 구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그리고 구조적인 도시화 때문에 전기가 계속 모자란다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컨설팅 업체가 얘기하고 있고요. 도시화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 와중에 발전원별로 이제 대규모 화석 연료 떼는 건 이제 더 이상 힘들고 그렇다고 보면 풍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태양광과 ESS가 일조량을 봐서도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이고요. 네.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미국뿐만 전 세계 ESS가 늘면서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길게 보면 배터리 쪽에 전반적인 배터리 수요가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2차 전지 뭐 배터리 쪽은 펀더멘털 자체가 아직은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여주셨던 탄산리튬 가격이 반등을 할지라도 주가에 온전히 지속적으로 좀 영향을 그러니까 긍정적인 쪽으로 주진 못하는 것 같던데 내년에 또 흐름은 계속 한번 지켜보시죠. 일단은 ESS에 대한 관심도나 또 이걸로도 주가 측면에서 원래 급등하는 것도 경험은 했으니 내년도도 한번 기대는 그러니까 해보도록 어떻게 하죠. 보면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 보면 이 배터리 쪽의 밸류체인의 주가는 지금보다 좀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상반기엔 실적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당연히 있는데 네. 다만 그때 이제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어떤 ESS에 대한 수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선반영된다면 만만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 지금 스토리에서 태양광도 그렇고 뭐 ESS 윗단에서 이걸 아우르는 스토리가 이제 결국 전력 설비 쪽일 텐데 전력 설비 주가 측면에서 보면 단기간에 워낙 급하게 올라서 때문인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스토리는 바뀐 게 없거든요. 내년도 전력 설비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까지는 전력 기기업체들 위주로 네. 올라갔던 것 같고요. 뭐 LS 일렉트릭이나 현대 그러니까 현대 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같은 네. 경우. 내년도에도 백로그,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있기 때문에 실적 계속 증가할 건데 실적 증가율은 약간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업들의 주가보다 아까 말했던 발전원의 밸류체인은 뭐는 발전을 하는 업체들도,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자력 업체, 그다음 지금 말씀드렸던 태양광을 하는 제조업체들, 오시아홀딩스나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풍력 일부 업체들, 이런 업체들도 광의의 개념에 넓은 개념의 전력기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전력 밸류체인의 주가는 오를 것이다. 그래서 문제 여기서 중요한 건 대장주들 꺾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효성중공업이나 LS엘렉트릭이 만약에 절대 주가가 빠지면
뭐 그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 있고요. 네. 그쪽은 계속 강보합적으로 주가는 유지되는데 주변에 있었던 우리가 좀 소외됐던 발전원별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전력기계 모멘텀이 살아있을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양광과 2차 전지 전력 설비에 대한 설명들 이렇게 들어봤고 제가 실은 사실 센터장님 분들을 모시면 탑픽을 여쭤보진 않는데 또 연말 특집이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화학 섹터 내에서 그러면 탑픽으로 꼽고 있는 기업들이 혹시 있을까요? 화학에서는 OCI홀딩스를 탑픽으로 제일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차선호 종목으로는 LG화학하고 코롱인더스트리를 제안드렸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뭐 OCI홀딩스는 이미 제가 태양광 쪽으로 내년도에 비중국산 폴리와 뭐 모듈에 대한 수요라고 말씀드렸고 LG화학은 딱 간단합니다. LG화학 화학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화학 쪽의 저점은 확인될 거다 내년 상반기에. 근데 그 와중에 LG화학의 절반은 뭐냐면 양극재입니다. 근데 양극재 가동률이 지금 좀 낮은 편,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거든요. 예. 그게 기업 비밀이라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은 확인했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 LG 엔솔의 ESS가 북미에서 20기가 이상 20기가 내외 정도가 판매될 거라 좀 보고 있고, 20기가 내면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줄는 거를 좀 메이크업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럼 절대 판매량이 유럽에 줄지만 않는다면 엔솔의 이 배터리 슈먼트는 올해보다는 소폭 증가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1분기 말부터는 다시 가동이 좀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LG화학이 주가가 좀 빠졌던 거는 양극재 쪽의 어떤 문제 때문에 10월달에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물론 그 사이에 좀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화학의 구조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양극재의 어떤 저점 확인 후 가동률 상승은 아마 1분기 말 2분기에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차선호주로서의 주가 상승이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코롱인더스트리는 대표적으로 아라미드라고 하는 방탄용으로 들어간 섬유의 주도 업체인데 네. 작년 증설 이후로 사실은 가동률도 좀 낮았어요. 왜냐하면 공급 과잉도 있었고 뭐 방탄이나 이런 쪽에 특수 산업용 케이블 쪽에 뭐 수요가 좀 줄다 보니까 5G용 수요가. 근데 다행히 이제 그쪽도 가동률이 이제 80%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상반기까지는 60% 70% 하던 가동률이었는데, 그러니까 의미 있는 가동률이 되고 있다는 거는 그나마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보통신용으로 쓰는 MPPO라고 하는 재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연성 PCB라고 하는 이 회로기판에 어떤 화학 물질로서 들어가는 건데요. MPPO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최근에 수주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게 이제 전파의 방해 없이 AI 데이터 센터용으로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특히 D램이나 반도체 쪽으로도 많이 나가는 그 특수화학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이 코롱인더와 다른 기업 두 군데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좀 내년에 나오고 있어요. 예. 뭐 조금 일부 주가에 반영했지만, 그래서 뭐 아라미드라든가 MPPO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될 거라 보고 있어서 코롱인더스트리도 차선호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026년 화학 섹터 내에서 탑픽까지도 세 개의 기업들 한번 설명을 들어봤고 마치려고 했는데 센터장님 나오실 때마다 금가격 추이도 항상 점검을 해주셨다고 해서 지금 뭐 항상 출연하실 때마다 사상 최고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도 해보긴 하는데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시는지 이건 간단하게 비유만 좀. 금가격은 지난 2년간 매년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네. 내년도에도 여전히 물가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서, 그리고 증시의 상승과 별개로 금가격은 여전히 최고의 선호되는 자산은 맞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상승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폭은 좀 둔화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덜 올랐던 것들이 좀 오르게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은가격이라든가 구리 가격들이 조금 더 상승률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내년도에 금가격은 저희가 봤을 때 10% 내외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외 메탈들이 오히려 10% 이상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이미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인데, 다만 전반적인 메탈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금이 예전처럼 상승률이 1등은 아닌 것 같고요. 상승은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